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의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은 낭독에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호남정신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4년의 동학혁명, 또 1929년의 광주 학생운동, 1980년의 광주 항쟁으로 이어진 호남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호남 민심이 원했던 호남정신은 바로 자주적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 주권자가 주인 노릇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우리 주권자들은 또다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혁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거대한 분노와 열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촛불 민심의 열망을 실현시키는 진정한 촛불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촛불혁명 완성은 자주, 정의, 민주의 호남정신을 가장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호남정신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대등하게 협력하는 자주적 나라를 만들어서 호남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가난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호남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친일 부패 기득권자들이 저지르는 정경유착을 종식시켜서 주권자들이 제대로 주인 노릇하는 나라를 만들고 호남정신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23일에 약속드린 촛불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12대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호남인들이 써왔던 역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친일 부패 기득권 세력이 가장 먼저 탄압하고 푸대접했던 지역도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인들은 공직 인사에서 소외되었고 똑같이 세금을 냈지만 재정은 호남을 비켜갔습니다. 정치인 누구나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그가 살아온 삶, 특히 공공 영역에서 활동할 때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정치인 누구나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약 이행률 96%인 이재명은 다른 방식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취임 후에도 6개월마다 보고할 것입니다. 장 차관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직들을 과연 탕평 인사했는지를 주권자들에게 계속 보고드리고 검증받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도 그나마 사회를 지켜왔던 것은 지방정부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저출산, 양극화, 경기 침체, 소비 감소, 전염병 창궐, 굴욕 괴고, 문고리들 곳간 태워주기, 기득권자 세금 깎아주기로 실패 거듭한 동도 지방자치단, 부채 축소, 무상급식, 청년배당, 자살 감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성공적 사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조 정권이 동안에도 이순신 장군이 호남 굳게 지켜 나라를 구했던 상황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독재 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폐지했고 김대중 선생께서 14년
간의 목숨권 단식으로 비로소 살려냈습니다. 또다시 박근혜 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줄이면서 지방자치를 탄압했습니다. 박정희가 폐지한 지방자치,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이 키웠던, 그러나 다시 박근혜가 죽이는 지방자치를 되살리기 위해서 저 역시도 광화문 광장에서 열하루 단식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의였습니다. 중앙정부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역량을 증명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어떤 지역도 홀대받지 않도록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8대 2에 불과해서 이할자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정책마저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광주, 전주, 울릉도까지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라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교통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국고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시킬 때 증가할 재량 예산 규모를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광주 강력시는 1조 2천억, 전라남도는 3조 8천억, 전라북도는 3조 원이 재량 예산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광주, 호남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적게는 800억, 많게는 3,500억 원까지 재량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호남 지역의 주요 현안인 아시아 문화전당, 민주인권평화컴플렉스, 농어촌 살리기, 결혼이민자 가정지원, 도로, 항만, 공항 확충, 산업단지와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 전통문화와 관광산업의 육성, 국제대회와 박람회 후속 조치 같은 정책 모두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북 공직자들이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로 출장 갈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세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도 걱정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이 분쟁이 생겨서 법관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도 없어질 겁니다. 저 이재명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호남정신을 실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십니까? 자동으로 문의. 네. 네, 손을 들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본소득 정책과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제 이제 광주에서 말씀하시기를 광주에서 이제 기본소득 지원으로 이제 지역화폐로 발행된 자금의 네. 규모가 1조 2천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부산에서는 3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남에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궁금하고요. 또 반면에 이제 기본소득에서 제기되는 그 문제점 비판 중에 하나가 전남이나 뭐 강원도 이런 쪽은 워낙 좀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기본소득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지금 유통돼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면 성남이나 이런 지역화폐 효과가 덜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저의 공약대로 1단계에 28조 원을 투여한 기본소득과 2단계 지방 국토 보유세를 이용한 전 국민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1인당 85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남 인구가 1조 19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하면 대개 한 1조 7천억, 1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1조 6천억 정도가 되고 1조 6천억 정도가 정남 도민들에게 실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또 지급된 1조 9천억 정도의 기본소득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서 어떤 형태로든지 전남 지역 경제에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 매출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자영업자 숫자가 적다면 자영업자 수의 반비례해서 자영업자 1인당 매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뭐 이 지역화폐는 학원이나 또 어린이집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라고 해서 보통 가게 이런 것만 상상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서민들이 사용하는 또 이용하는 모든 업체들이 다 해당된다. 서비스업도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이나 방침을 정해서 어떤 자영업체 또는 서비스업체에 사용하게 할지를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로 혜택을 보는 집단들을 따져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농촌 지역이 포함된 지방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29세 이하 또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겠지만 농민들 전원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농민 인구가 많은 지방이 훨씬 더 많은 배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름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걸 고려해서 만든 정책이고 특히 농업 인구들은 국가기관 산업, 전략 산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 대기업을 위한 시장 확대 정책에 일방적으로 희생됐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굳이 추가하면 세계 각국이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가구당 지원액을 보면 일본이 한 700만 원대, 적다고 하는 일본이 그렇습니다. 또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1000만 원대를 훨씬 넘고 있고 또 북유럽 쪽은 2000만 원을 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농가 1인당 1가구당 지원액 160만 원 선에 수배 또는 수십 배, 십수배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전략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 가구당 지원액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발전에도 훨씬 도움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범주에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농어축산민들이 포함되게 설계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농업지역이 포함된 지방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십니까? 오늘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네. 네. 광주 전남을 와서 보시니까 시장님께서 느끼시는 체감을 하다가 네. 어떤 체감을 말씀하시는지. 뭐 지지도하는 아니면은 어떻게 다가왔는지. 네, 제가 이제 각 영역별로 또 많은 분들을 지금 만나 뵙고 있는데 역시 지방 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더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희생당한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는 면이 하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호남이 겪고 있는 독특한 요소 즉 그나마 또 지역 간 차별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쌓여온 이 격차들이 많은 분들에게 절망을 자아내고 또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역시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가 경영의 기본은 공정함을 중심으로 가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역시 여러 영역의 공정함이 추구되어야 되겠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또 지방 간의 불공정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지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그다음에 산업 정책, 또 교육, 기회 이런 공평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발생된 거대한 격차를 좀 메워 나가기 위해서는 그 격차를 메우는 데 필요한 좀 더 충분한 배려, 또 정책적 고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절감을 했습니다. 뭐 정치적 얘기를 잠깐 하면 정치인들은 역시 어떤 경우에도 지지자들이 주변에 모이기 때문에 역시 호남에서 한번 해볼 만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초반에 그 상당히 여론조사에서 상승 곡선을 탔는데 네. 현재 지금 상당히 바쁜 상태라 말씀입니다. 네. 그런 얘기에서 시장님 정책이 어떠신지 네. 그 경선에 나가셨을 때 자신감 있으신지 네. 솔직한 표현 네. 하락세였다가 답보였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 여론 조사에 답하는 분들의 이제 느낌이 반영되는 것이 여론조사라서 그건 실제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의 정서와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정치적 유산을 많이 가진 측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지라는 소위 대세에 좀 순응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될 것 같은 또는 센 사람에 이제 동조하는 경향이 생겨나죠. 그걸 소위 이제 대세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유산도 없고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도 역시 흑수저 또는 거의 무수저에 가까운데 엄청난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소위 금수저에 해당되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기업 경쟁으로 따진다면 재벌 2세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그야말로 창업을 한 창업자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당연히 세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역량 또 자질 또 성과 성남시정을 하면서 만들었던 부채 청산이라든지 또는 정부와 싸워가면서까지도 공약을 이행한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또는 복지를 확대한 성과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정치적 유산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저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에 우리 국민들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에 대해서 이런 성과를 가지고 그야말로 세력과 유산을 제외했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가를 맡을 경우 국가 경영을 맡을 경우 또 민주당의 후보가 되었을 경우 훨씬 더 잘할 것이다 라고 믿어주시는 국민들이 여하튼 10%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미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특히 경선 국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답하는 분들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은 누구를 좋아서 참여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분들이죠. 전 국민의 3, 4% 정도가 겨우 참여할 테고 그 중에서도 한 2, 3% 정도가 겨우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 3, 4% 또는 2, 3% 안에 이재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 라고 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의 비중은 저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경선에서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이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단순히 대세를 보고 누가 될 것 같다라고 답하는 사람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는 명확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낸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 저는 압도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직을 어떤 경우에도 사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또는 측근 친인척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데
활용한 일이 없습니다. 공직 청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는 역시 구태 기득 정치 세력들이 그야말로 경제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 경제 권력들과 손을 잡고 소위 정경유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빼앗은 겁니다. 정경유착과 공직비리 그리고 재벌들의 탐욕 이 세 가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 다른 후보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산되어야 될 세력들과 손잡는 일을 저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산을 통해서 공정한 새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싸우는데 청산되어야 될 세력과 대연정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 추구하는 미래는 없어집니다. 그것은 결국 권력을 잡자라는 것 외에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자는 세상을 교체하는 데서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연정이라는 것을 동원해서까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은 재벌 기득권 세력들이죠.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역시 재벌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탐욕을 정치 권력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다 생긴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실제 권력자들은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셨던 것처럼 이미 주된 권력자는 경제 권력이죠. 그 재벌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재벌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증세하자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벌들에 대해서 법인세 증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재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형사처벌을 하자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재벌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대해서 미온적입니다. 세 번째, 심지어 어떤 후보는 재벌들의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깎아주자고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까지 합니다. 이거는 결국 재벌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재벌들의 기득권을 더 늘려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럼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죠. 오히려 법정 부담금을 깎아줄 게 아니라 재벌들에게 부담을 더 늘려야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인류 역사 언제도 범죄자들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그대로 가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범죄 행위로 얻은 부당한 수익, 억울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여줘야죠. 그래서 저희는 범죄 수익 환수법을 통해서 이번 이재용 또 재벌들 최순실 박근혜 등의 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전면 국가가 환수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은 매우 미온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현재 이 부당한 구조를 만들어낸 기득권자들의 그 기득권을 제한하고 또 그 제한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낼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저 이재명이 유일하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정권교체.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촛불이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정치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죠. 국민들이 만들어낼 것이고 다만 그 정권교체가 어떤 정권교체여야 되냐가 이제는 화두가 되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냥 현상을 유지하면서 기득권자들의 기득권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치 부패 세력도 그대로 용인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방식의 국민들의 삶은 바뀌지 않고 단순한 정권 담당자, 정권 담당 세력의 전부 또는 일부 교체만이 있다면 그건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제대로 된 정권 교체, 제대로 된 더 나은 세상의 교체, 얘는 역시 이재명이 가장 부합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들을 가장 시민의식이 뛰어난 우리
호남민들이 가려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 점에 대한 기대도 매우 높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혹시 또 더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십니까? 예. 네. 네. 네, 일단은 이제 지방에 교부되는 재원들이 지금 실제로는 최종 지출되는 예산들은 나름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세에서 소위 이제 보통 교부세 형태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다 꼬리가 붙어 있는 재원들이라 자치단체들이 마음대로 재량을 발휘해 쓰지를 못합니다. 일단은 현재 교부되고 있는 지방 교부세를 면적과 인구 또는 뭐 지방의 특수성들을 고려해서 법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량권을 갖지 않고 당연히 일종의 세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취득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위임사무라는 이름으로 일과 재원을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사무 자체를 통째로 지방자치단체들로 넘기고 또 그에 따른 재원들도 법정으로 아예 배분을 미리 해놔야 정부의 재량이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 재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잠깐 들었었는데 1인당 지출 예산을 따지면 오히려 성남시 같은 경우가 다른 대도시보다 더 적습니다. 더 적은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 다른 도시들이 하지 않는 복지 정책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재량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돈을 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즉 법적으로 당연히 지불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지급하는 형태라서 아끼면 정부에 반납해야 되고 계속 아끼면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이런 잘못된 구조를 고쳐서 같은 액수를 지급하되 아끼면 다른 용도에 쓸 수 있게 허용을 할 경우에 예산 집행 효율성은 확고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가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해당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해서 법정화해서 강제 배분하는 것이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추가로 한 번 더 하면 저는 말한 건 꼭 지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대원칙입니다. 예,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네. 네. 그 어저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셨고요. 네. 그 전에 이제 경선 후보 등록하시고 나서는 그 현충원을 참배하시면서 그 두 전직 대통령은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장님께서 역사전쟁을 하는 거 아니냐, 역사전쟁을 예고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게 적폐청산과 맞물려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시장님이 처음에 이제 적폐청산 말씀하셨을 때 이게 되게 사이다다 그렇게 반응이 왔었지만 좀 시간 지나면서 뭐 필요감도 많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대선이 되면 안정성 있는 후보, 또 보수층에게도 이제 어필하시는 후보가 이제 좀 더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기존의 적폐 세력들 또 구태, 부패, 기득권 세력들과 일부 타협을 의미한다면 저는 그렇게 정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이 불법적이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받던 소위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지배했던 그 잘못된 세력들을 청산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고, 또 그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폐 청산이 가능한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포용의 이름으로 또는 안정의 이름으로 또는 보수를 포용한다는 이름으로 실제로 보수가 아닌 부패 기득권 세력들의 활로를 열어줘 왔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예를 들면 전두환처럼 수백 명을 학살하고 그 비민주적 행태로 이 나라를 이렇게 그야말로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어서 발전을 가로막은 큰 죄를 지어도 그냥 포용의 이름으로 또 용서받고 또 지금 사실 민주체제를 조롱하면서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것들이 타협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환경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으로 책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그냥 원만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문제를 다 덮고 현재 기득권들의 잘못도 적절히 봐주면서 상호 공생하고 공존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경선 국면에서 우리 민주진영의 후보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민주진영의 대의를 제대로 반영할 사람이 누굴지를 국민들에게 선택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의에 부합하는 점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보와 또 대통령이 된 사람은 또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은 경쟁을 하는 관계고 또 대통령이 된다면 통합과 화합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합과 화합도 그 잘못된 범죄자들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이 부정과 부패를 일부 용인하는 방식으로 갈 일은 아닌 거죠. 저는 보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도 건전한 보수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또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분들이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고 믿고 제가 주장하는 바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서 제가 지금의 이 원칙과 가치를 그대로 지향하면서 또 뭐 소위 정치권 또는 뭐 예를 들면 대통령과 행정부와 싸우면서까지도 성남시에서 제 입장을 견지하지만 결론은 대한민국 대표적 보수 진영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라고 불리는 분당 판교 지역에서도 저희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은 현명하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더 질문 없으시면 의원님들 간단하게 짤막하게 인사. 아니 우리 주기자님.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시장님 한동안 특검 기간 연장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안 하면 그만일 텐데도 말이죠. 네. 만약에 그런 경우에 또 혹시 더 구체적인 주장이나 강력한 방법을 좀 요구하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저는 지금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데 왜 그리 충분하게 준비 못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황교안은 박근혜 탄핵 의결 당시에 동시에 탄핵이 되든지 최소한의 그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가 확대될 경우에 다른 재벌들을 포함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확대되면 실제로 저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예를 들어 정부에서 거부한 그런 것도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사실은 계속 진행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황교안은 이번 사태의 중심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 이번 사태를 파헤치는 특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직권상정이 지금 시간상 또 어려워졌다면 얘기 나오고 있는 대로 특검 연장이든 또는 뭐 새로운 2차 특검이든 이어서 할 수 있게 정치권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검 수사가 현재 상태로 중단되는 것은 1,400만 촛불을 든 국민들, 또 우리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의원님들 뭐 따로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그 얘기는 유승희 의원님 간단하게 특검 관련해서. 두루두루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길게 다 워낙 이재명 시장님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다 이해를 깊이 오히려 더 하셨을 거라고 보고 또 호감도도 상당히 더 높아졌을 거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특검 관련해서는 이재명 시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조속하게 저희가 서둘렀어야 되는데 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회의원으로서 또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또 과정이 있어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이 박영수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촛불 민심을 수용하는 훌륭한 이 특검 수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그 내부 토론 관련해서 입장을 냈나요? 네, 따로 대변인 내기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